자, 그럼 9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에게 메이저하게 주어진 개념은 당연히 로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를 계산하고 판독해내는 지점, 바로 뜻과 성질. 뜻대로 이제 마지막에 아마 3의 k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 로그의 뜻이 뭐예요? 바로 지수입니다. 마지막에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질대로, 그리고 밑의 변환 공식대로 주로 계산에 이용되는 건 이 두 가지고요. 4점 문제에선 밑변환 공식도 종종 자주 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계산, 이걸 문제에서 중심축으로 두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직선이 두 개가 있고 그 둘이 수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개념으로 지금 출제된 것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에요. 자, 직선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뭐 이게 서로 수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도 제일 먼저 기울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굳이 수능 시험에 나와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나오는 거잖아. 수1에서도 탄젠트 등, 수2에서도 평균 변화율이라든지 미분계수라든지 중요하게 이 기울기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은 기울기다. 그리고 그 녀석을 우리가 그림으로 직각삼각형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수직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니까 m1 곱하기 m2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는 것으로, 자,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이므로 요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직선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자, 이건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 자, 이 시험지에선 21번에 이용됩니다. 자, 더더욱 우리에게 고배점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직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탄젠트 값도 구했었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을 통해서도 이 직선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 여기까지 같이 떠올릴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것을 모두 잘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이 기울기를 M2라고 하면요. 그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주면 돼요. 바로 따라가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9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고요.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는 지금 같이 없애주면 되겠고요. K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해야 할 계산, 남은 세 개를 우변에서 반대로 곱해서 구하고 하면 되겠는데,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9는 우변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곱하기 얘는 뒤집어서 반대로 넘어가면 되잖아. 로그 4의 3분의 로그 9의 8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의 변환 공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마지막 로그의 뜻대로 정답 구하는 거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밑의 변환 공식에서 이거 이용해도 좋고요. 자, 이런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들은 모두 그 기본 원리는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로그 A분의 로그 B, 물론 여긴 C라는 다른 밑을 아무 것이나 이용할 수 있어서 주로 상용 로그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다양한 로그 밑의 변환 공식들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위주로 지금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밑변환 공식들은 전부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K라는 녀석 다시 써보면 이 로그 2의 9는 지금은 상용 로그를 할게요. 자, 로그 9의 8도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역수이므로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요 녀석이 로그 4분의 로그 3이 되니까 그것의 역수니까 뒤집어서 역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수를 곱한 것으로 지금과 같이 표현을 해주면 더욱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너랑 너랑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너랑 너는 내가 로그 2의 3배잖아요. 그럼 우리 둘을 약분해주면
3을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로그의 성질대로.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자 분모에서 둘 다 잘 처리를 하고 나면 미체 변환 공식 중에 또 다른 공식도 얻게 되고요. 왜 그 미체에 있었던 지수 앞으로 꺼내오는 거 있잖아요.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와 뭐가 약분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가장 원리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게 어찌 보면 최선입니다. 얘네 둘을 없애주고 이렇게 가고 그럼 됐어요. 이 부분이 2 로그 2가 되는 것을 이용해 주면 우리 둘 약분하면 3이잖아. 우리 둘 약분한 거 3.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2 로그 2를 로그 3으로 나눈 거니까 2 로그 2 나누기 로그 3. 이 부분만 로그 3의 2로 바꾸어 주게 되면 6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었다. 지금 이 공식만을 반복해서 적용하였는데 거의 완벽한 풀이를 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로그 3의 2의 6제곱의 값은 64입니다. K. 자, 지금과 같이 처리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뭐를 묻는 경우가 많다고? 로그 또한 사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수1에서 시그마나 로그나 이런 것들은 기호를 처음 배우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것의 정의, 로그의 뜻 반드시 물어봐 줘요. 자, 지금은 매우 쉽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는 3의 몇 제곱이 64니라고 묻는 것에 정답이 K라는 거잖아요. 3의 몇 제곱이 64니? K요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므로 정답은 64네요. 지금 묻고자 했던 것은 그냥 로그의 정의대로 그대로 지수로 바꾸어 표현한 것뿐이다. 이 로그뿐만이 아니라 거듭제곱근 등도 정의대로 지금처럼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처럼 쉽게든 아니면 고난도 추론에서든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살피시고요. 자, 수원에서도 수투에서도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하나의 부가적인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지수 로그에 대해서는 1번에서 마찬가지로 연산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이용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하였고요. 결국 계산을 통한 문제에서 사전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든 어렵게든 추론 요소로 물어본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체 변환 공식에 대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서 적용하였고요. 자, 복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로 바꾸어 표현해서 미체 변환 공식 자체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밑줄 치면 우리 어디서 공부한 개념인가요?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자, 이걸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도 도함수의 활용으로 공부를 하고요. 적분 파트에서도 정적분의 활용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졌을 때에는 네가 도함수의 활용이냐 정적분의 활용이냐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위치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이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요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개념이라고. 은근 이 부분이 마치 뭔가 뉴턴의 운동법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떠한 것의 변화율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의 실제 변화량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꼭 복습을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분 자체가 뭐 하는 개념이에요? 변화율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 삼각하면 조그맣게 돼가지고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 가속도 같은 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걸 구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변화량이라든지 원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도함수의 활용, 이걸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치함수가 있으면 그 위치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통해 시각에 따른 위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함수이고요. 위치 함수이고요. 함수니까 미분을 했고 적분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속도 역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부정적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것을 보면 두 개일 뿐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문제 목적 지점을 보면 구하는 것. 두 가지 밑줄 다 긋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래, 다시 만날 때까지 거기 밑줄 치면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네. 또 그다음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도 밑줄 치면은 그건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것을 적절하게 양수 음수로 잘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V1t, V2t 다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고요. 걔네들로부터 X1t, X2t를 직접 구할 수 있니?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녀석의 도함수를 알 때 반대 방향으로 요걸 구하는 개념. 5번 문제에 있었던 거랑 똑같네.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가 뭐냐 이거예요. 아하, 지금 우리는 위치가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적분도 있겠지만 부정적분을 해도 되겠구나. 5번이랑 똑같네요. 정적분 해도 똑같아요.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까지도 똑같아. 그래서 미분적분 5번 문제에서부터 부정적분의 뜻과 정적분의 뜻대로 잘 살폈다라고 한다면 그 정적분의 달라진 정의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속도, 이동거리가 최근 들어 자주 출제되고 4점짜리 문제로 자주 수능 시험장에 등장했던 이유를 안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V1t가 지금 현재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녀석을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를 찾아라. 미분에서 요거 되는 함수를 찾으려고 하면 부정적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더니 t 세제곱이 되고요. 빼기 3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c가 되는데 처음 위치가 둘 다 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1 제로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내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점 때문이에요. 원점, 위치에 대한 정보인 거지. 자, 그 다음 x2t에 대해서도 지금 주어졌던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x2t라는 녀석을 역시 이것을 가지고 부정적분에서 구해주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역시 c1, c2인데 나도 제로여야 되지. 원점을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함수 두 개를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와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로 직접 다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뜻 그대로라고 하였고요. 미분과 적분의 의미를 그대로 중심축으로 해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 이 부분은 미분, 적분 그대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라 어려운 느낌? 아닙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변으로 모두 몰아볼게요. 마이너스 2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t가 되고 이퀄 제로인데 원점이 원래 근인 것을 알고 있었잖아. 자, 지금처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하나의 실근을 알고 있을 때 t 이퀄 제로일 때 양변이 같아.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지금처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식 부분을 조립제법 또는 지금과 같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시 찾아내고 그 부분의 근을 다시 구하는 것과 같아요. 자, t-4, t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 한 번만 다시 적자. 그래서 t 이퀄 제로일 때, t 이퀄 4일 때, t 이퀄 마이너스 2일 때는요. 그래. 음수 시간은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다루지 않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t 이퀄 4가 지금 현재 원점으로부터 출발한 시각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이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때까지의 이동거리는 q의 이동거리이므로 인테그랄, 지금 출발했을 때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를 생각을 해주면 얼만큼 이동하였는지를 0에서부터 4까지 이 v2t라는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녀석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동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v2t라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초에서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고요. 그럼 여기가 6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그래서 이걸 v2t라고 하였는데 자, 이러한 녀석을 어떤 위치함수의 도함수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P라는 녀석을 F'으로 생각했다면 이 녀석은 G 등으로 생각을 해서 자, 방금 전에 이것의 부정적분이 무엇이 됨을 위치함수가 됨을 살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2차 함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0과 6의 각각 실근을 가지는 이러한 2차 함수였고요. 0과 6이고 3에서 극대값을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GT다. 그래, 이렇게 G로 생각을 하였더니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가 더 쉽게 보인다. 그걸 X2T라고 했을 뿐이다. 이 위치라는 녀석을 어떤 하나의 좌표값이 늘고 줄고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3초까지는 위치가 늘었어요. 앞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이 정적분의 뜻 무엇이라고 했나요?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의 변화량이 이 넓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간 거리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요만큼을 뒤로 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만큼 돌아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간 거리와 뒤로 간 거리를 더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간 거리는 요만큼 구해집니다. 3, 6, 18 절반 나누면 9고요. 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인 상태로 2를 곱하고 절반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정답 10이라고 구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와 같냐. 0에서부터 3까지는 V2T를 그대로 적분하였다. 그리고 3에서부터 4까지는 V2T의 음수를 붙여서 적분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자, 요 녀석은 x2 3 빼기 x2 제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3을 넣어보세요. 3을 넣어보면 3, 3, 9, 3, 6, 18. 9가 나오거든. 3,9였다는 거야. 근데 4를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4,8이 나오거든. 그럼 0에서부터 4까지 8밖에 안 갔나? 아, 그렇지가 않지. 9까지 갔다가 좀 돌아왔지. 아, 그래서 이 부분은 x2 4에서 x2 3을 빼서 구하면 안 되고 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뺀 것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변화량을 양수로 변화하고 있는 동안은 위치 변화량을 그대로 정적분의 값으로 구하고 뒤로 변화하고 있었을 때는 줄어들고 있었을 때는 위치의 변화량과는 반대 부호가 되는 것을 통해 앞으로 간 거리 그리고 뒤로 간 거리를 각각 마치 여기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부분도 양수값으로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간 거리와 뒤로 간 거리를 따로따로 카운트해 주었던 개념이고 굳이 공식에 얽매일 필요보다 어떻게 위치가 증가했고 어떻게 위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는 앞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뒤로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의 합이 10으로 정상적으로 구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인 거기는 밑줄 치고요. 자, 이런 거 빼먹기가 쉽습니다. 등차 수열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또한 앞서 이제 등비 수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열이고요. 자, 이런 수열에서도 4점짜리 문제에서는 수열은 나열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곳에 문제의 최선의 풀이가 다 숨겨져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나열 후에 뭔가 관찰해서 발견해야 될 요소가 등차 등비 수열에서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뜻, 여기에서도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게 이 이름의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해간다라고 해서 공차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일반항. 일반항은 일반항 공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기본 원리 역시 뭐 A2에서 A5라고 한다면 공차를 3번 더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몇 공차를 더하게 되냐. 자, 그것을 나타내고 발견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합을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등차 수열은 등비 수열에선 묶음을 강조했었는데 등차 수열에선 대칭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두 개씩의 합이 일정해지는 걸 가지고 A 플러스 L이라는 것을 몇 배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느 경우인지 경우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D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자, 아직 이 중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시그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수열 단원에서는 이거 경우 모르더라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모르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수열 단원에서는요. 하도록 되어 있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쌤이 모든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모를 때조차도 즉시 2개 이상을 나열해 보는 것을 양쪽 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2개가 아니면요. 그러면 3개, 4개 다 해보면 돼. 모두 시도를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역시 의무사항대로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 잘 모르지만 수열 A1부터 A2, A3, A4, A5, A6, A7 한 요 정도만 할까요? A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나열할 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D 이퀄 1인 거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D 이퀄 마이너스 2인 거 두 번째 줄에다가 D 이퀄 마이너스 3인 거 세 번째 줄에다가 나열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포인트로부터 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자, 등차 수열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수를 더해가며 만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더해. 마이너스 1을 더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씩 더해지겠지. 이 내리막 계단이니까 저쪽으로 가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 합공식 유도 과정에서 가우스 초등학생이 반대 방향으로 역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그 2개를 가지고 역시 2번 나열을 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반대로 가면서 2씩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씩 더해줘야 되니까 1, 4, 7, 10, 13 이렇게 되어 갈 거고요. 그 밑으로 가더라도 공차가 더 작아진 상태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긴 또 4를 또 반대로 더해가야 되니까 6, 10 이렇게 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한 번만 더 나열을 하게 되면 정답까지 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뭐 하염없이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 이 정도 나열을 하다 보면 시도를 하다 보면 그때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열 문제 좀 싫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시도와 발견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시도가 없으면 발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방법은 무조건 나열이라고 여기에서는 한 단원 전체가 수열의 뜻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있었던 조건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됐네요.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았더니 이 우측으로는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이 우측으로는 몽땅 다 뭐예요? 음수입니다. 음수. 공통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 요만큼을 보았을 때 이 맨 앞에 있는 것만 예외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들이 A5 이전 항들이에요. 얘만 조금 다르네. 얘만 조금 여기까지 음수고 여기서부터 0 이상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 항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6 이후로는 모두 다 음수. A5 이하로는 모두 다 0 이상. 그럼 절대값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그럼 이 옆에 있는 녀석 시그마의 성질대로 좌변으로 옮겨놓고 양수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냥 한 번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K 이퀄 1부터 8까지요. 절대값 AN
빼기 AN 요 녀석의 값이 얼마다? 바로 42가 된다라는 녀석 AK라고 적었고요. 여기도 AK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K라는 녀석이 0보다 같거나 크면 다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절대값은 기준이 주어져 있는 경우 분류와 같아. A가 0 이상일 때는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AK 절대값 빼기 AK라는 요 녀석은 AK가 0 이상일 때는 AK 빼기 AK예요. 0입니다. AK가 음수일 때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는 뭐가 되냐면 너 마이너스 AK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AK를 더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양수인 부분은 다 삭제하라 그랬잖아요. 음수인 부분만 2배에서 더하라 그랬잖아요. D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는 주어져 있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8까지에서 AK랑 AK 요거를 뺀 녀석이 뭐가 되냐? 얘네 넷의 합에 2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2배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0에. 이거 4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뭐 딱히 할 필요도 없어요. 시그마 K 1, 2, 3, 4 더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20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지금 42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 이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 이런 지점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1항부터 5항까지는 전부 다 0 이상이므로 다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뒤로는 몽땅 다 주어진 시그마의 값이 뭐 A6, 7, 8 이 세 개만 지금 뭐예요? A6, 7, 8 세 개만 음수이기 때문에 왜 알아요? 나열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물론 직선 등을 통해서 나열해 보면서 아, 이게 기울기가 더 급해졌을 때에는 반드시 이 사이 어딘가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지점이 거기서 존재하게 되고 왼쪽 부분에서는 절대값이랑 그거를 뺐을 때 제로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뺐을 때 유의미한 값이 구해지는구나 라고 하셨어도 괜찮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제는 다 A6, A7, A8 세 개의 항만 마이너스 2배 해서 구해주면 그것이 얼마가 되는 것으로 42가 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다? 대칭성 발견하는 것이었다.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21이 되려면 이 가운데에 있는 거에 3배가 마이너스 21이다? 때가 마이너스 7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냐? 2분의 A 플러스 L이라는 녀석은 중항 또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것을 항의 개수만큼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면서 그 셋을 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3배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7이 되어야 한다. 진짜로 하나만 더 나열했으면 정답을 구한 것과 같네요. 여긴 마이너스 2인 게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 지금 정답이라고 찾았고요. 마이너스 5 한 번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5를 더해주면 3이 되고 5를 더해주면 8이 되고 5를 더해주면 13이 되고 5를 더해주면 18이 되고 5를 더해주면 23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8까지를 다 더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은 D 이퀄 마이너스 5라는 음의 정수일 때임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 주어진 걸 모두 다 더하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홀수계의 항이었을 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대칭성을 통해 설명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짝수계의 항일 때에는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A 플러스 L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것을 2분의 N 쌍 곱한 것이다. 자, 보면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 확인이 돼요. 여기 두 개 더하면 11입니다. 여기 두 개 더해도 11이에요. 여기 두 개 더해도 11이고요. 여기 두 개 더해도 또 11입니다. A 플러스 L이라는 것의 의미 두 가지로 지금 챙겼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걸 1부터 뭐 10까지를 더한다, 1부터 100까지를 더한다, 그것을 역순으로 배열한다, 혹은 둘씩 짝을 맞추어서 대칭성을 이용한다라는 이
합을 구해나가는 유도 과정 그대로를 발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아니라 11이 네 쌍이 있으니까 정답 44다라고 바로 구하는 것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바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개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골고루 발견하라고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따 최고난도 이제 15번 문제 이런 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딱히 우리가 뭔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등차, 등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뜻으로부터 쭉 나열해서 일반항 공식과 합공식을 정확히 구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란다. 자, 지금처럼 나열을 해주면 어느 경우인지 모를 때 양쪽 경우를 모두 나열해 줌으로써 적어도 이 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부호 관련된 내용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고요. 직선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일단 어느 방법으로든 시도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시도하였을 때 우리는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수2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미분과 적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x까지 ft dt라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일단 인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지금 gx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라고 또 볼 수가 있니? 이건 라지 f를 f의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부터 x까지의 정적분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하적인 의미대로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욱 쉽게 x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인지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아, x의 값이 바뀜에 따라 이 부분의 값이 바뀌게 되는구나. x의 함수 맞구나. 그리고 이것을 미분해 준다고 한다면 이건 상수이므로 널 미분한 것으로 fx라고 구해지고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니까 나는 f의 부정적분 중 하나구나. 근데 거기에서 부정적분 중 뭔지를 아직 적분 상수를 모르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어버려야 하는 것도 알아. 그래서 g라는 녀석은 f의 부정적분, 즉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즉 도함수를 알고 있고 하나의 함수값을 알고 있는 g라는 것은 내가 완벽히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다 다룰 수 있는 함수임을 인지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어떤 부분을 복습해 주면 되냐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2에서 주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극한 연속을 필두로 해서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 둘 사이의 관계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미분 파트, 적분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골고루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 소재로 자주 이용이 된다. 자, 여러분 개념 강의라든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복습할 수 있는 곳 어디에 있다? 이 부분 파트를 복습해 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미분까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적분 함수 하면 미분하면 너다까지가 유명한 것인데 문제 주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문제와 소통하는 자세가 뒷문제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자, 맨 밑에 보면 x =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거기 밑줄을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누가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주인공이 gx예요. 아, 그래서 단순히 f를 묻는 것이 아니라 g가 x = 2에서 극소여야 하므로 g가 x = 2에서 극소가 된다? 극대 극소의 판정이네요. 첫 번째, 극소를 위해서 우리가 극소이기 위한, 극대 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G'2가 0이라는 것이고요. 극대 극소의 판정 또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2라는 곳에서 x = 2 좌우에서 G'의 부호가 극소로 판정되려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상황이어야 한다. 자, 그럼 G'X 자체가 fx라고 하였기 때문에 G'
2라는 녀석은 F2와 동일하고요. 자,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F2의 값은 아래에 있는 식으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F2의 값은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6 플러스 A가 되고요. 그게 제로여야 하므로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다소 싱겁게 결정되는 구조였구나. 자, 이런 수투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개념대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소통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동물이다. 극소 이점 프라임 0이어야 된다. 롤의 정리랑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기 위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g라는 함수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가 fx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보도록 할게요.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 지금과 같이 f2가 0이 되는 걸 통해 a를 구했다. 자, 그럼 이제 a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함수식 자체가 아예 결정된 것과 같아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식만 3x-6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식도 똑같이 구해졌는데 위에 있는 식이 바로 a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주면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예요.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이 녀석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에 와 있는 요러한 이차함수구나. 음수 범위의 f 이자 g'을 지금 찾은 것이고요. 그 다음 양수 범위는 바로 3x-6이었기 때문에 6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어떤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살핀 거는 여기 2라는 지점에서 g' 이퀄 f의 그래프를 지금과 같이 그렸을 때 2에서 프라임이 0이 되고 G'이자 F인 녀석이 2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거고 이건 당연하게 되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극대를 판정하려면 극대이기 위해서도 필요 조건은 똑같이 뭐여야 돼요? G'이 또 0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지점이 여기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음수 범위에서의 실근이 나옵니다. 바로 마이너스 2인 것을 간단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2와 1이 실근이 되지만 1은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2,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 음수 범위가 지금처럼 위에 있는 식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여긴 보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g라는 함수 자체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지점일 거고 여기 2라는 지점에서 다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는 거다. 3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있는 g라는 함수 바로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쌤이 팔로워 강의에서도 줄기차게 강조하였던 것처럼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이다. 그리고 그 개념대로 우리가 바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적분 함수 등을 기법으로 해서 미분을 해보고 도함수의 부호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문제를 출제한다. 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 높게 공부해두고 1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어떤 값이 주어지는가? 이게 극대값인 걸 알았으므로 그냥 넣어서 구할까요? 그럼 되겠네요. g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ft dt 근데 이 음수 범위의 적분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ft라는 녀석 3x제곱 플러스 3x 빼기 6 요 녀석을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자, 저 녀석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저 적분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걸 적분하는 것이 물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3개의 항 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면 계산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3배의 아까 이것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2와 x 빼기 1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이 근들을 원점으로 가지고 와서 평행 이동을 해서 적분을 하면 더 쉬워지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 구간을 모두 다 2씩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모두 다 2씩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되어서 적분 위끝 아래끝 중에 하나가 편안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씩 평행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1에 있었던 그는 3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 있었던 그는 원점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x, 하나는 x 마이너스 3dx. 지금과 같이 처리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것을 적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계산을 통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해주면 보다 쉬운 계산으로 26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보통 뭐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밑에 있는 넓이라던가 여러 다양한 비율이라든지 넓이와 관계되는 공식들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의 기본 원리, 바로 평행 이동을 이용한 겁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계산적으로 유리함을 주게 될 내용, 이런저런 중요한 개념에서 다 많이 살펴보았던 내용,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같은 정적분 값을, 같은 넓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같은 비율 등 또한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점 근처로 평행이동해서 다양한 성질들을 구해보는 것이 시험장에서 어떤 특수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특수하지 않은 다른 순간이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침착하게 지금과 같이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 더 쉬운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내가 잘 문제 안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자주 연습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12번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서 많이 보았던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개념적으로 보았을 땐 이제 조금은 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정적분 함수에 의해서 미분 적분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 계산 또한 조금 늘어났고요. 자, 그럼 소재적인 측면 적분 미분 함께 이용, 하지만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 함수의 증감 극대극소 판정,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개념을 물었다라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 근데 이제 한 이 13번쯤 왔을 때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때쯤 되면 이제 약간 피로감도 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다 잘 술술 풀렸네? 근데 잘 풀려서 또 불안해요? 그럴 때도 있어, 괜히. 그런 잡생각 시험장에서 금지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풀릴 문제도 괜히 안 풀릴 것처럼 보여요. 뭐 쌤 같은 경우는 그지, 듣기 평가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따라 다 들리지? 그러다 한 문제를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집중해 주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13번 문제에서는 지금 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이 막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도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한테 물을까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바로 예상이 됩니다. 삼각함수 단원의 학습 목표가 몇 개인지 아세요? 3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개가 삼각함수의 정의 및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의 문제가 앞에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래프 문제도 뒤에 하나 있어야겠네요. 있고요. 자, 마지막 학습 목표가 사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정직하게 출제됩니다. 삼각형의 6요소, 세변, 세각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도형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출제돼야 되니까 얘 물어보려고 출제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일단 삼각형 뭐뭐뭐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삼각형 뭐뭐뭐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라고 빈칸 문제로 만들 때는 그와 같이 워딩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찾을 걸. 삼각형 뭐뭐뭐에서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유교소 중 무언가를 구해낼 수 있다. 문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변의 길이에 대한 것들을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고 있고, 코사인 값 등을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고 있고, QA의 값이 주어져 있고, CDB라는 각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바로 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메이저한 내용이 잘 보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앞선 문제들이 예상보다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 문제쯤 돼가지고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어려워 보여요. 특히 조금은 낯선 조건. 여기 뭐예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 이런 약간은 다른 지점들이 보였을 때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각계격파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조건을 뜯어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공부한 개념 중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나? 이 부분을 내가 공부한 개념 중에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나?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나? 자, 그렇게 해 주어야 이 문제가 아예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푼다가 아니라 아예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평가원 수능시험 전년도에 다 그랬습니다. 약간은 유형적으로 약간은 표현적으로 다른 것이 주어졌지만 결국 실상 개념적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은 큰 틀에 있어서 그대로 똑같고 한 줄 한 줄을 자세히 따로 뜯어 모았을 때 거기서 쓰인 개념들, 해야 할 판단들 생각해주면 모두 해볼 만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낯선 표현을 만났을 때 한 번에 모든 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들에도 차분하게 개념적인 요소들을 뜯어보며 접근하는 연습. 이제 우리 엔젤을 통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B, C, P가 있는데 이 A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나를 약간 낯설게 했어. 만약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통역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뜯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나가는 거예요. AC 못 변하지. 변하는 부분만을 확인해보면 삼각형의 넓이에서 AC는 그대로야? 높이가 P의 자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부분을 먼저 찾고 나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판단 기준 바로 P로부터 거리예요. 높이예요.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럼 높이를 생각해보면 뭐예요? P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길이에요.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판단 요소를 가져가 주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수투 같은 곳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행접선을 그려보는 평균값 정리 등에서 공부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접선이잖아요. 양쪽으로 모두 수직이잖아요. 직선과 원이 접하면 바깥쪽으로 가면 더 다 멀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남은 모든 지점보다 이 수선의 길이는 지금이 제일 길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수직이면 넌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원의 정의는 양쪽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같습니다. 양쪽으로 합동이 되는 걸 발견하였고요. 우리 Q라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순간,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순간 양쪽으로 합동인 대칭성을 발견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것이 21번 문제의 힌트까지 되네요. 그럼 끝났네. AQ의 길이가 그 순간에 얼마라고 했냐면 6루트 10이라고 했어. 이등변이니까 나도 6루트 10이야. 그래?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지금 현재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코사인 값이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림 자체가 사인 법칙 유도 과정 관련된 외접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의 그림이었잖아.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복습해주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 아이디어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너랑 너 합하면 파이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 네가 둔각일 때 지금 둔각이잖아요. 이게 그냥 유도 과정 그대로라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예요.
이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도형의 성질로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이라는 우리 교과 개념의 내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네가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인데 이 둔각에 대해서는 사인 법칙을 이 안에서 증명 못하기 때문에 넘겨서 증명하는 거다라는 지점을 복습해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하적으로 발견하라고 하는 요소들 모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출제되는 것이 평가원의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AC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뭐에서? 삼각형 ACQ에서 뭐에 의하여? 두 변과 끼인각을 알잖아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A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도 문제를 가나다. 네모 넣기로도 출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코사인 법칙 한번 적어만 보겠습니다. AC의 제곱은요, AQ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빼기 2배의 AQ, AC, 그리고 그 끼인각이 뭐예요?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요 녀석이랑 얘는 둔각일 때의 코사인 값 음수이고요. 이사분면의 각입니다.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지금 그것과 보각관계에 있는 예각에 대해서는 일사분면의 각이고 이 코사인 값이 8분의 5가 된다. 그리고 AQ, AC, AQ, AC 전부 다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6루트 1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AC의 제곱이 구해지게 되고 AC라는 녀석은 3루트 30으로 바로 구해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삼각형 ABC에서 다시 내가 K이고 내가 2K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AC를 알고 이 코사인 값을 아니까 여기서 또 다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번에는 AB, BC 등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K의 값을 구하면 여기 나라는 가라는 네모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유교소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했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적어보면 AC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이번엔 K로 적겠습니다. K제곱, 2K제곱. 그 다음 빼기 2배의 K 곱하기 2K 곱하기 이번엔 코사인 세타로 8분의 5에 마이너스 8분의 5가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AC가 지금 현재는 3루트 30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K의 값은 여기에서 얼마로 구해지냐면 K제곱이 36이 나오기 때문에 K의 값은 6이라고 구해지게 된다. 자, K가 6이 되었으면 이제 BC가 얼마인지도 알게 된 거예요. BC는 2K이므로 12가 되었다까지를 알 수 있고, 자,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했던 것이 외접원을 가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가진 상태에서 증명하던 것이 뭐지? 사인 법칙이네. 현의 길이를 그것의 원주각의 사인 값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에 의하여 구하면 되겠구나. ABC에서의 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 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사인 법칙이 아니에요. 여기 뭔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3분의 2파이에 대한 겁니다. 이 바깥 원이 연상시키고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이런 외접원에서의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자, 요 K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2라고 2K의 값이 12라고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사인 값에 비례한다. 이걸 원주각의 성질 및 지금과 같이 이 둘이 보각관계가 됨을 이용해서 둔각 및 예각 내용에 대해서 모두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이더라. 자,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지금 대변 대각의 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2R이라는 값은 사인 3분의 2파이. 그리고 방금 문제가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사인 3분의 파이와 값이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유도하네요.
자,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12인 것을 알고 R의 값을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주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의 값은 6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2 없어지면 6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해서 구해주면 정답 4루트 3이네요. 루트 3을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2루트 3이므로 4루트 3이 정답이 되었다. 자,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에 대해 현 교과 과정에서 출제된 즉 21학년도 이후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세요. 다 이 내용대로이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묻고자 하는 도형에서의 아이디어 다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 등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지금 이 문제에 특이하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보였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걸 한 줄씩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문제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13번에서도 14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씩 문제의 표현 및 주어진 쓰인 개념들을 뜯어보며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연습할 때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를 조금만 더 다른 풀이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도형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 어떤 발상을 우리에게 떠올리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약간 불안함이 계속 상존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고난도 문제의 어떤 발상을 출제하고자 할 때 출제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걸 그냥 아무나 천재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연의 요소에 중심축을 두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그럼 그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떠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개념과 관계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우리한테 아주 선명하게 사인 법칙 유도 과정 이걸 떠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복습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한번 잘 살펴주게 되면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풀이이긴 한데 불필요한 요소를 구해내지 않고도 더욱 빠른 풀이, 최선의 풀이를 사실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풀이, 최선의 풀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복습 과정에 초점을 좀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인 법칙 유도 과정, 그 중에서도 둔각 범위에서 여기 이런 알파라는 둔각이 주어졌을 때 원래 사인 법칙의 예각 범위에서의 유도 과정은 얘를 이렇게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가며 지름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B를 아무리 이동을 시켜도 사인 법칙을 AC 관련해서 알파 관련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이동시켰을 때 지름을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 둔각 범위에서 유도 과정일 때는 이 마주보고 있는 각, 요 녀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 그냥 중등수학에 있는 것이라서 출제된다기보다는 우리 교과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같아지는 것을 우리 삼각함수에서 공부하였잖아.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은 예각으로 바꾸어서 하는 거야. 즉 삼각형 ABC에서의 사인 법칙을 사인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대신 무엇으로 삼각형 APC에서의 사인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 AC와 알파 사이의 관계 대신 AC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예각으로 바꾸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예각 범위에서의 유도 과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P를 이동시키며 사실은 지름을 지나가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직각을 발견하는 거야. 1로 이동시켰을 때 원주각의 성질대로 각의 크기가 그대로 베타로 유지가 되니까 지름을 지나가도록 잘 이동을 시키고 나면 90도를 발견할 수가 있지. 자, 역시 이동시켜가며 P를 이동시켜가며 지금은 지름을 지나갈 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AC라는 이 고정된 녀석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를 발견하도록 하고 역시 발견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직이었어요.
이동시키며 수직을 발견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동시켜도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전히 파이인 상태. 그리고 넓이를 구하도록 할 때 AC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네가 6루트 10, 네가 6루트 10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이 핵심이 뭐예요?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두 번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로 다뤘을 때 사인 값이 같으니까 아예 똑같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고요. 두 변의 비율과 끼인 각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값은 서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가 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설명할 땐 둘을 완벽히 똑같이 설명하면 되는 건데, 지금 AC를 끼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여기는 Q라고 하였습니다. AQC,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아예 똑같은, 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같기 때문이다. 근데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도 AC를 두 번 구해볼 수 있는데, A, B, C에서 구하면 어떻다는 거야? K제곱 더하기 2K의 제곱에 빼기 2배의 K, 2K 코사인 알파이고, 그 다음 이 AC 제곱을 뭘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 ACQ, AQC에서도 구할 수 있잖아. 6루트 10의 제곱, 6루트 10의 제곱 빼기 2배의 6루트 10, 6루트 10, 그럼 또다시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코사인 베타가 들어가는 거다. 자, 이 등식을 통해 AC의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지금은 AC의 값을 코사인 법칙 두 번에 이용할 수 있네. AC의 값을 사인 법칙으로 사인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할 땐 아예 같은 식이 만들어졌는데, 코사인에서는 다르더라. 유도 과정이 조금 그래서 다르게 생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 알파를 가지고 구하면 마이너스 8분의 5고 널 가지고 구하면 8분의 5가 된다. 코사인 법칙에선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K의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었고, 단번에 K의 값이 6이 되는 것을 통해 AC의 길이는, BC의 길이에요. BC의 길이는 12가 되는 것, 2K이므로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 상태로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3분의 2파이까지를 바로 주었잖아요. 마지막 지점에서는 사인 법칙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설명하였던 아이디어를 사인 법칙 안에서 여러분이 이용한 것이므로, 마지막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2 이퀄 그것의 외접원의 반지름에 지금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자,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떠올리도록 했던 것 자체가 두 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이었다. 사인 값, 코사인 값,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쌤이 이 기출 문제들 중에 특히 1학년도 이후에 있었던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들을 한번 정교하게 기출 강의에서 쌤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면 더 좋아요. 사인 코사인 법칙,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유도 과정 및 의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출제하고 있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게 되면, 좀 낯선 표현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개념 어떤 과정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출제된 걸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순간엔 이런 최선의 풀이까지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 실제 문제가 주고 있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개념어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쭉 밀어붙여 나간다면,
그럼 이 또한 여러분에게 꼭 안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아직 고정이 안 돼 있고요. 2차식이요. 근데 0보다 큰 범위는 3차식인데 아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fx를 여기에 있는 식을 미분해 주게 되면 간단히 여기에 있는 식 미분을 해주게 되면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도록 쉽게 도함수입니다. f' 양수 범위에서 찾은 거예요. 0과 2에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을 직접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5예요. 그리고 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지금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뚫려 있고요. 5. 그다음 2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여기 감소하고 여기 증가하게 돼 있잖아. 2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그게 1이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양수 범위에 있는 함수 그래프 자체를 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 이제 2차 함수만을 가지고 뭘 따져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바로 여기 밑줄 그으면 돼요. y = fx의 그래프와 직선 y =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상황과 표현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공부한 개념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라는 것을 부분 뜯어가며 보라는 것은 그 쓰인 개념을 보라는 거예요. 개념과 무관한 게 출제되면 그 이상한 시험이잖아요. 우리한테 수능 수학의 범위, 우리 고등 교과서 안에 있는 그것도 수1, 수2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묻고자 출제되는 거잖아. 이것과 관계된 개념이 무엇이 있나요? 도함수의 활용에서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는 것을 수투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바로 무엇을? 극값을 중심으로 살펴야 함을 아니 왼쪽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살피겠냐고. 극값을 기준으로 여긴 한 번, 여긴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두 번, 여기 한 번. 그게 우리가 공부한 개념이잖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다 있다고요. 자, 근데 왼쪽 범위는 2차 함수입니다. 수2에서 주력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고1, 중학교 뭐 이럴 때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2뿐만 아니라 수1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보조적으로 같이 떠올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침착하게 문제 안에서 타겟팅을 딱 해서 이 표현 자체가 여기 있는 거잖아.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 맞아. 수1에서도 수2에서도 공부한 것들이 있구나. 수2에서는 지금 양수 범위에서 내가 증감 극대 극소를 중심으로 그렸잖아. 그럼 그것은 다 됐어. 더 뭐가 있지? 특히 음수 범위는 딱 수2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또 않고 지수 로그 함수에서 공부하였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그건 사실 용어까지 삭제가 되었는데 그걸 활용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실근이 존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지? 1대1이냐 아니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만 가지고 살폈어도요. 음수 범위의 2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와 가지지 않을 때로 나누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떠올렸으면 더욱 좋고요. 거기에서도 1대1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둘이 합창을 하고 있네. 음수 범위에서 극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저렇게 아예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개수를 g라고 정의하였을 때 이게 지금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 계산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살핀 것처럼 혹은 여기에서 살핀 것처럼 몇 번 만나는지를 기하적으로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수 범위는 여기 5가 있고요. 이렇게 1 있고요. 여기가 2인데 그 별로 중요치 않고요. y = t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요 범위 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양수 범위는 한개일 수밖에 없구나. 이 극값이 중요했었잖아요. 요 범위 내에 y 콜 t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시에는 그때는 두 개가 있게 되는구나. 왜? 왼쪽이 여기 없으니까. 여긴 사이값의 정리 두 번?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순간적으로 한 개가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땐 빵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y 콜 t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음수 범위를 생각지 않고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선 모두 한 개이므로 물론 이때 함수값 여전히 한 개고 좌극한 값이 두 개가 되는데 그걸 막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함수의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의 개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처음에 한순간은 여기와 여기 두 개밖에 없고 함수값은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측 범위만 놓고 봤을 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음수 범위를 같이 살피면서 이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구나. 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왼쪽 범위는 이게 1대1이냐 아니냐 혹은 그 값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값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값이 없으려면 이 이차 함수에 그치 대칭 축이 우측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앞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쓰였었고요. 뒷 문제에도 그것을 통해 2차 방정식을 설명하면 좋고요. 위에 있는 함수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살펴주게 되면 x-a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완전 제곱식 변형이 뒤에 최고난도 문제 계산에서 최선으로 쓰이는 부분이고요. 자, a가 어차피 정수이지만 a가 0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우측으로 와 있거나 y축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음수 범위에서는 계속 감소한다. 그럼 프라임 0인 지점이 여기 생기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앞선 문제 닫힌 구간에서의 감소가 닫힌 구간에서의 증가도 아니고 감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a가 0이든 1이든 2든 닫힌 구간에서 감소해.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등을 각기 생각해 보면 돼. 이거 살피겠습니다. 위에 두 개 만나다가 여기는 사라지잖아요. 이 사이에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네. 그 밑으로 가면 이것과 같잖아요. 불연속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안 되네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 이어졌어요. 그럼 막 약간 4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여기 극값이 아니잖아요. 감소잖아요. 프라임이 잠시 0이면서 심지어 미분 가능하게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계속 두 번 만나고 여기에서만 바뀝니다. 이때는 한 개라서 안 돼요. 또 이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두 개 만나다가 이 순간 지나면 3번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서 여기에 불연속 지점이 생기고 3번 만나다 2번 만나면서 여기에 또 불연속 지점이 생기고 이 부분이 또 불연속 지점이므로 이것도 3개라서 안 돼.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2번 만나다가 3번 만나다가 다시 여기서 2번 만나다가 1번 만나다가 빵번 만나다가 이것도 안 돼. 되는 경우를 하나를 유일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아, 이와 같이 그려지는 순간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음수 범위에서부터 y축까지 이르는 동안 그때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f0의 값이 딱 1이 되는 경우에만 그때는 여기까지가 전부 플러스 한 개씩이 됩니다. (1대1이니까요) 지수 로그 함수랑 같은 거야. 그러다가
여기 함수값 살펴보면 함수값에서는 여전히 하나가 더해져.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나. 그래서 합했을 때 2개에서 3개로 급격하게 바뀌는 순간 한 번. 그 다음 3개에서 빵개로 급격하게 바뀌는 순간 한 번. 그래서 불연속 지점이 2개가 되는 상황.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A가 0 이상이면서 F0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은 F0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살펴주게 되면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1이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 자리에다가 이것저것을 집어넣어 가며 B를 살펴주게 되면요. A에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건 0, 1, 2 등인데 2 집어넣게 되면 B가 0가 되고요. 0을 집어넣게 되면 A가 0일 시에는 B가 풀마 1이 가능하고요. A가 1일 시에는 4분의 3 그걸 루트 씌워주면 자연수가 안 나와. 정수가 안 나와. A가 2가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내가 0가 됩니다. 이거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퀄 1.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앞에 있었던 3번 삼각함수 문제와도 동일한 계산이고요. B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1일 때는 B의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얻어진 순서쌍은 0,1, 0,-1, 2,0 여기까지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개를 지금 현재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극값의 유무에서 극값이 없는 상태를 찾았고요. 이제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값이 음수 범위에서 그래 다시 한번 이 x-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이라는 음수 범위에서의 2차 함수식을 확인을 해보면 A의 값은 이제 그러면 음의 정수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이에 극소값이 존재한다. 증가감소가 바뀌어서 1대1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조사한다. 라는 것이므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등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는요. 이제 극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y 이퀄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극값에 의해서 여러분이 관찰해야 함을 수투 중요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쟁점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소값이 이 5보다 클 경우 그려보면 이건 아까와 비슷한 상태로 위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한번 급격히 변하고 여기서 한번 또 급격히 변하고 여기서 한번 또 변하고 여기서 한번 또 변하고 당연히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극소값이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밝혀봤어요. 자, 이 경우도 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 딱 5가 되는 상황을 생각한 건데 맨 위에서는 어차피 2번이잖아. 3번으로 바뀐다고. 3번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번으로 바뀐다고. 이때 함수값과 무관하게 요 위로는 다 2번이고요. 합산이. 요 사이에 3번이 존재하고요. 요 사이에 또 2번이 존재하고요. 요 밑에 빵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값 안 따져봐도 돼. 연속의 뜻이 무엇인가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되고 그게 같아야 되는데 극한값 자체가 없어. 좌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 자체가 없어. 극한값 자체가 없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극값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아무리 이 값을 여기다가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갔을 시에도 아무리 이때 함수값을 가져다 붙여 놓는다거나 여기에다 맞춰준다거나 무엇을 해보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극한, 뭘 위해서 공부하는가? 극한의 수렴과 발산, 좌우극한 등을 왜 공부하는가? 하나는 지금처럼 매우 첨예하게 그때를 기준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 조사를 위해 좌우극한 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가 있어요? 미분등이 있지. 연속등이 있지. 그리고 수렴뿐만이 아니라 발산도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t가 한없이 커질 때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t가 한없이 작아질 시 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인 값이 존재하다가 두 번으로 바뀌고 그게 어느 순간 다시 두 번 이상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빵번이 된다. 지금 우리가 그려내고 있었던 나머지 순간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쉬운 내용이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극한의 뜻, 좌우극한, 그리고 수렴과 발산까지 같이 공부하였고요. 자, 그래서 극소값이 존재한다고 하였을 땐 같은 극소값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것이 달랐을 시에는 또 다른 불연속 지점이 생기게 됨.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고 실은 이 상황에서도 함수값이 5랑 같아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조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어때요? 급격히 변해, 급격히 변해, 급격히 변해. 3번이니까 안 돼. 급격히 변해. 여기도 변해. 여기도 변해. 그 또한 안 돼. 마치 4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여기가 이어져 있는 상황에 한정해서 2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빵번으로 바뀌게 되는. 물론 그때의 함수값은 잠시 잠깐 3이 되고 잠시 잠깐 2가 되게 되지만 좌우극한이 바뀌어야 하는 순간 이 위로는 모두 g의 값이 2, 이 밑으로는 모두 g의 값이 0. 이걸 극한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은 한 구간으로 계속 동일한 값이 나와야 하겠구나라고 처리할 수도 있었다. 자, 그래서 극소값이 지금과 같이 1이 되면서 극소값이 얘잖아요. 이게 1이 되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f0의 값이 5가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통해 A와 B를 조사해 주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정답을 구하게 된다. A와 B의 값은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와 B에 대해서 이 극소값이 1이 되면서 그리고 함수값이 F0가 5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두 개의 순서쌍을 더 얻었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3개의 순서쌍과 함께 순서쌍의 개수 5개가 된다. 자, 물론 이 13번과 14번처럼 약간 그동안 보았던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새로이 뭔가 조사해야 될 것이 있어. 자, 이랬을 때에는 두려움이 좀 느껴지고 문제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위해 그 순간에도 단계별로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갈 것. 이걸 뜯어보면 다 개념적인 거랑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연습을 해나가면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유의미한 개념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 시험은 공정한,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판별하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수능시험, 평가원 시험 문제로 앞으로 더욱 공정하게 주어져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앞으로 조금 낯선 표현을 만났더라도 내가 공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씩 뜯어보며 접근해 나가는 연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객관식 최고난도 자리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다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었을 거고요. 수열은 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수열의 인접한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세부 개념으로는 바로 이것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요, 앞에 등차 등비 수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무사항 없습니다.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열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돼 있어요. 단 그것을 정방향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면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을 조사하는 거면 쉽게 느껴지지 않니? 위와 아래 중 어느 경우인지를 알잖아.
위의 관계식을 혹은 아래 관계식을 어떤 걸 이용해야 그 다음 항을 구할지를 AN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느껴지고요. AN 플러스 1로부터 반대로 AN의 값을 역방향으로 조사해야 할 때는 이때는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그러한 경우이고요. 문제에 주어진 것이 A5가 주어졌고요. 5라고 주어졌고요. 그것으로부터 A1까지를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A1까지를 역추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위의 관계, 어떤 경우에는 아래 관계를 각각 가지게 되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양쪽 모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다 가지지 않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씩만 착착착착 그냥 한 방향으로 쓰러지는 도미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데 편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워낙 자주 이 수열 단원의 개념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던 현 교과 과정상 수열 단원이 갖는 가치 그대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포맷 자체는 조금 공부를 그래 개념대로 완벽히 했어.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 분석 잘했어. 그러면 이 문제의 포맷 자체는 거의 전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이런 뭐 15번 문제라든지 21번 문제라든지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느껴졌는데 13, 14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처음 만났을 때. 자, 그랬던 친구들은 내가 거의 동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에서는 좀 급하게 접근을 하더라도 그동안 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들은 좀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약간 낯선 표현에서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쓰인 개념들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것에 지금 약간 약점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15번 문제,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주 보아왔던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자,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 모를 때 앞선 문제에서도 모르니까 내가 멈춰야 한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빨리 둘 다 해본다. 만약 A5가 5라고 돼 있잖아요. A4 사이의 관계가 위의 관계라고 한다면 아래 관계라고 한다면 또 A4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 A3를 구해보는 것이 두 가지씩 거기서 또 A2를 구해보는 것이 두 가지씩 거기서 또 A1을 구해보는 것이 또 두 가지씩 갈라지기 때문에 내가 최대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은 16가지 경우까지가 물론 모두 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아직 어느 경우인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떻게 둘 다 해보는 거지. 그러면 방금까진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하여 최근 우리 교과 과정 그대로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만큼 변별력도 안정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아래로 넓은 시험지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로로 수영도를 그려가는 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방향대로 연습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번 정도 이 최고난도 문제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시험장에서 그 다음은 실전 연습하면서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위의 관계라고 했을 때는 A4와 A5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A4가 5가 되면서 A5가 5가 되는 상황일 거고요. A4와 A5가 아래 관계식을 따질 때에는 4, 3,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4가 A5가 될 것이므로 아예 이 아래 관계식의 경우에는 뒤집어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너랑 너의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을 3배 N 빼기 2 빼기 AN 플러스 1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래 관계식은 아예 뒤집은 것까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A5의 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아는 상태로 A4의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A5의 값이 5였어요. 그래서 5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5가 만들어지거든. 하나밖에 안 되네. 해봤더니 하나밖에 안 됨을 알게 되었으나 자, 이 경우에는 어느 경우인지를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해본 겁니다. 자, 만약에 왼쪽으로 가려면
A4라는 녀석이 4보다 컸어야 하고요. 자, 이쪽에서 우측으로 가려면 A4라는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해요. 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아래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겠구나. 이것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A4가 5일 때 그럼 위아래 관계식 중 택하라면 A4가 5였기 때문에 위에 걸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5를 5로 구해냈을 것이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이네요. 자, A4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위 관계식인지 아래 관계식인지 방금 전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는 그냥 식만 보고 있었고 지금은 나열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혹은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점화식이라는 용어까지 삭제해버렸어요. 이걸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야. 다 나열이라는 거야.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만났을 때에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어느 경우인지를 내가 착착 하나씩 알고 있는 도미노이든 반대 방향으로 양쪽으로 다 쓰러뜨려 봐야 하는 순간이든 나열해 보는 거다. 자, 그럼 이제 A3를 두 개로 역시 나눠 보겠습니다. 위의 관계식을 아래 관계식을 각각 통해서 A3의 값을 찾아보면요. 자, 여기서는 5 하면 되고요. A3가 3보다 크니? 크지. 그래서 계속 왼쪽으로 가면 A2도 5, A1도 5. 아, 하나 찾았네요. A1이 1보다 크잖아. 5가 1보다 크잖아. A2가 2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의 관계식을 통해 5, 5, 5, 5, 5 하나의 수열을 정방향으로 지금처럼 반대 방향으로 찾는 것이 어려웠을 시에는 지금 몇 개를 해보다가 발견한 겁니다. 왼쪽으로 쭉 가는 건 가능한 수열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적분하고 나면 미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듯이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나의 수열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정방향으로 도미노를 쓰러뜨려 가며 위의 관계식이네 5, 또 위의 관계식이네 5, 또 위의 관계식이네 5, 또 위의 관계식이네 똑같이 구하면 되겠다. 이 하나의 수열은 찾았구나.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볼게요. A3라는 녀석을 3 곱하기 3 그리고 2를 빼면 7이에요. 그리고 그 전 항인 5를 다음 항인 5를 7에서 뺐어요. 2가 구해지는데 이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A3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이제 드디어 양쪽이 다 됩니다. 어느 경우인지 모를 때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라고 할 때에도 지금처럼 수영도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팔로워에서 연습하던 것과 같고요. 자, 지금과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널찍하게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연습을 잘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럼 이 A3로부터 우측으로 그리고 너로부터 양쪽으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2 이퀄 얼마가 되어야 되냐? 자, 이건 아래 관계식이기 때문에 A2라는 녀석은 3, 2, 6에서 2를 빼고 그 전 항인 5를 빼주면 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A2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것도 밑에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래 관계식, 왼쪽에 위 관계식들은 계속 성립하는 것을 발견적으로 알았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발견적으로 내가 어떤 규칙을 찾았을 때에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원이 출제 매뉴얼상 추론 능력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나열해보면서 시도해보면서 그 다음에 발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A1을 가보면 1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1이에요. 그 전 항인 5를 여기에다가 빼주었습니다. 1에서 빼주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A1이 1보다 작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능한 A1의 값을 두 개를 찾았고요. 이 상황에서 정방향으로 쭉 나열해서 A5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것처럼 A1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때는 위아래 중 아래 관계식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관계식을 택해서 다음 항을 구해보면 AM 플러스 1이 5가 나오면서 A2가 5가 나온 다음에는 계속 위 관계식을 통해서 A5까지 가는구나.
정방향으로 확인하시는 게 최선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위아래를 둘 다 한번 살펴보면 위로 갔을 때는 A1이 마이너스 1로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A1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이쪽 또한 구해보게 되면 A1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A1이 이번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또한 구해보면 만족시키지 못하는 값이 나옵니다.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어서 그래 3 빼기 2 지금 현재까지 1인데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줬어요. 그래서 구해지게 된 값이 2가 나왔는데 2가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였다면 위관계식으로 갔어야 됩니다. 자,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은 경우였으므로 이 밑으로는 가능한 수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왼쪽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찾아지는 A1의 값이 2개였음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빠르게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문이불여일견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때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뭐 다른 걸 알아서 풀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나열해 가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나열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자, 이것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A2가 2가 되는 경우이고요. A2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A2가 2보다 컸을 때를 말하는 건데 A2가 2란 말이지? 안 되네. 아, 그럼 이쪽은 오른쪽만 되는지 살펴보면 되고 오른쪽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 곱한 건 지금 음수잖아. 그래서 1, 2, 3, 4, 5번에 없단 말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가보면 A2의 값은 2를 집어넣었어. 4야. 4에서 이전항을 뺐어. 2가 되거든. 자, 동일한 2이지만 여기에서는 A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봐야 하는 거였어요.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대로 A1의 값을 조사해 보면 위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A1 이퀄 2여야 하는데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펴보면 A1이 1보다 크냐 작냐를 살피면 크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래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2에서 아래 관계식을 만족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1을 집어넣었어요. 1이에요. 거기서 2를 뺐어요.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우에는 뭘 만족시켜야 해? A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관계식을 통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간이 허락하면 바로 해보세요. A1이 이거였다고 한다면 A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구해지겠지. 그 다음 보았을 때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아래 관계식을 가지고 다음 항을 구해 나가겠지. 해서 이와 같이 되는지를 살피고 여기에서는 여기부터 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한다면 A1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 관계식이므로 아래 관계식에 의해 A2가 2가 나오는 것임을 그냥 정상적인 정방향의 나열을 통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총 16가지의 가지수가 생길 수 있었는데 한쪽은 처음부터 탈락했고요. 8가지의 가지수가 생길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하고 남은 것이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를 모두 곱한 값이 이제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로 5, 4, 20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서 다시 양수를 만든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평가원에서 수없이 출제되던 15번 문제에서의 로직과 똑같은 것이고요. 자, 그 모든 문제 전부 미리 무엇인가를 알아두는 것이 아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그 원리대로 내가 그때그때 정방향으로든 역방향으로든 나열해보고 내 힘으로 이것을 만족시키고 내 힘으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연습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